한국의 220볼트는 단언컨대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강의실에서 발표된 이 한 문장에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2조 달러, 일본은 50년째 통일 실패, 독일은 검토조차 포기. 작은 나라가 그걸 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유럽 에너지 장관이 코웃음 쳤죠. 하지만 단 32년, 7번의 정권 교체에도 멈추지 않은 한국의 전환이 세계 효율 지도를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전압이 아니라 철학, 전력선이 아니라 신뢰의 선을 깔았던 나라, 강대국이 포기한 길을 가난한 나라가 끝까지 걸어간 유일한 발걸음. 도대체 그들은 뭘 믿고 미래를 계산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질서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였죠. 한국은요? 빠른 추격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메디슨입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국제정치 공식은 간단했어요. 힘 더하기 돈 더하기 외교, 이게 전부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트먼 교수님이 보여준 영상 하나가 그 공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로 위 맥주병, 모여든 학생들, 빗자루와 쓰레받기, 15분 만에 청소 끝. 외국에선 약탈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한국에선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50년 전에 있었어요. 그날 강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트먼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시며 첫 마디를 꺼내셨는데 오늘은 정리가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하셨어요. 국제정치의 권력 지도를 새롭게 배열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쯤 듣고 있었어요. 노트북 열어놓고 다른 과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화면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한국 포항이라는 도시의 도로였어요. 맥주를 싣고 가던 트럭이 좌회전하다가 그만 짐칸의 술병들을 도로 위로 쏟아냈습니다. 병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일부는 깨졌고 맥주와 거품이 흘러나오며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수백 개의 유리 조각이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졌으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사고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봤고 유럽에서도 뉴스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화면 속에서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었는데 운전자와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깨진 유리병 조각들 때문에 몹시 위험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학생들은 조심히 천천히 걸어다니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청소를 했어요. 마치 이게 원래 매일 2시간마다 하던 일인 것처럼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알아서 아무 말도 필요 없이 협력하며 일을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어른이 합류했습니다. 역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또 합류했어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필요하니까 온 거였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쓰레바지와 밀대 비슷한 도구로 무장한 채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병 조각 청소를 담당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등장했는데 한국에선 가장 흔한 청소 도구라서 장비 투입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원활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수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왔는데 말입니다. 이미 도로가 거의 다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였어요. 경찰관은 학생들을 안전한 길가로 인도하며 마무리 정리를 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막막했던 작은 사건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15분이었어요. 사고 발생부터 청소 완료까지 걸린 시간이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상이 한국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으며 이후 해당 지역 경찰서가 학생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반응은 간단했어요. 착한 애들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뭐 대수냐 싶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트럭에서 맥주가 쏟아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거리에 쏟아진 맥주들을 쓸어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도로를 치우고 운전자를 돕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으며 모두 땅에 떨어진 맥주병을 주워 담는 모습만 보였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치우는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가 물건을 가져가는 데만 집중했어요. 더 충격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가 사고가 나서 전복된 게 아니라 그냥 엔진룸에 불이 나서 길 옆에 세워놓게 된 경우였는데요. 트럭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마치 다친 사슴의 피냄새를 맡고 모여든 하이에나들처럼 그 트럭으로 몰려왔어요. 갑자기 여기가 영화 매드맥스의 무법 도로도 아닌데 그냥 막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심했어요. 땅에 닭과 오리들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수천 마리의 병아리들이 쏟아지자 모두 담을 것을 가져와서 그냥 모두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일단 도로 위에 떨어진 것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 가져가는 듯 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선 청소가 시작됐는데 다른 나라에선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도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집단주의 문화권이며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서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청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서는 있는데 자발성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지시하길, 누군가 책임지길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문화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973년 220V, 32년.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참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이번엔 세계 여러 나라의 비슷한 사고 장면들이었어요. 먼저 태국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맥주가 도로 위로 쏟아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맥주병을 주워 담아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병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엉망이었으며 운전자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이 넘어지며 화물이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역시 청소가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차가 사고로 전복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엔진에 불이 나서 길 옆에 멈춰 선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친 동물의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맹수들처럼 트럭을 에워쌌으며 실린 물건들을 마구 뜯어갔어요. 운전자가 제지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땅에 닭과 오리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담을 것을 들고 몰려왔으며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쏟아진 사고에서도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건 주인 없는 물건으로 여겨지는 듯 했어요.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한국에서 본 청소 장면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당혹스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도로 사고 후 청소 시작까지 걸린 시간 약 2분이었어요. 태국의 같은 상황, 약탈 시작까지 걸린 시간 약 30초였습니다. 청소 완료까지 걸린 시간 비교도 나왔어요. 한국은 15분 만에 도로가 깨끗해졌는데 다른 나라들은 경찰이 와서 통제할 때까지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문화적 차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 차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도쿄의 한 거리였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트럭에서 짐이 쏟아진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물건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으며 약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시할 때까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성은 없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시민을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일본도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집단주의 문화권이며 오히려 한국보다 더 질서를 강조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시가 없어도 움직였으며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이게 문화 차이로 설명될까요?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 반응이 다르다면 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엔 해외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앞서 본 포항 맥주병 청소 사건이 소개됐다고 하셨습니다. 레딧이라는 건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토론 사이트예요. 특히 학생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아무 말 없이 각자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이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현했다고 하셨어요. 댓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사용자는 한국으로 당장 이민 가고 싶다고 했으며 그냥 저 광경 자체가 멋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용자도 있었어요. 이건 한국이 가진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이 영상은 왜 한국이 선진국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한 의견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요?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미국인들은 다르게 봤어요.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본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 착하다며 미국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불평은 비슷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 없다, 개념이 없다, 어른 무서운 걸 모른다는 말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는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 학생들은 달랐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일 때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걸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청소년들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가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치러지는 전국 단위 시험이며 대학 입학이 거의 전적으로 이 시험에 달려 있다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시험을 준비하며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며
청소년기 내내 시험과 성적에 시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기적이 되거나 각자도생의 태도를 가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 학생들은 협력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하나 더 띄우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다고 하셨어요. 트럭에 깔린 운전자를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구해낸 경우가 있었으며 사고 발생 후 불과 9분 만에 구조가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로 초등학생 아이가 차량 밑에 깔렸을 때도 학생과 시민들이 달려가 차를 들어 올려 50초 만에 구조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주에서도 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을 실은 배달 트럭이 회전하다 술병이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졌는데 주변 시민들과 지나가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순식간에 깔끔하게 청소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백 개는 더 나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딱히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을 평범한 장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드물고 신비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 위에서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협력하며 청소하는 것은 한국 밖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드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는지도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협력하며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한국만 이럴까요? 문화가 아니라면 뭘까요? 일본도 질서 있는 나라인데 자발성은 없었습니다. 미국도 선진국인데 약탈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태국도, 중국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만 달랐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으며 지시 없이도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50년 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1973년 한국이 내린 결정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보이는 행동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20V. 전압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도로 위 청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동의 DNA는 전압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DNA라는 건 유전자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어요. 세계 지도 위에 나라들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있었는데 미국, 일본, 그리고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었어요. 이 나라들은 110V 전압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대부분과 한국, 중국이 포함돼 있었어요. 이 나라들은 220V에서 240V 사이의 전압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특이했어요. 일본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동쪽과 서쪽이 다른 전압을 쓰고 있으며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헤르츠라는 건 전기가 흐르는 주파수를 뜻하는 단위인데 쉽게 말하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예요. 나라마다 이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전기 시스템이 달랐어요. 이걸 혼재 상태라고 부르는데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역사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처음 전기를 도입할 때 동쪽 지역은 독일 시스템을 들여왔고 서쪽 지역은 미국 시스템을 들여왔다고 해요.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통일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셨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합의가 안 됐으며 기득권 문제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110V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냐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도 넘쳐나고 자본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뉴욕만 봐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맨해튼 지하에 깔린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수십 년 어쩌면 100년 가까이 누적된 인프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깔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을 220볼트로 전환하는데 최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든다고 나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조 원에서 4,00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이에요. 그것도 공사 비용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은 따로라고 하셨어요. 병원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전기가 끊기면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하셨어요. 공항도 마찬가지이며 데이터 센터는 또 어떻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치적 책임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 배선을 다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 같으냐고 물으셨어요. 아닐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는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선거에서 진다는 겁니다.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비난은 지금 당장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일본도 50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2020년대인 지금도 여전히 혼재 상태라고 하셨어요. 못 바꾼 게 아니라 이미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인프라는 한번 깔리면 수십 년을 묶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바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973년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220볼트 전환을 결정한 해라고 하셨어요. 그때 한국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금액인데 이걸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에요. 당시 한국은 100달러도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전기는 귀했으며 농촌 대부분은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도 사정이 나은 건 아니었고 정전은 일상이었으며 전구 하나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런 나라가 전압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필 그 시점이었냐고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에 무슨 전압 고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산업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어요. 당시 한국은 110볼트를 쓰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진 시스템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110볼트는 낮은 전압이라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가 2배로 많이 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어요. 전선이 더 굵어야 하며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고 송전 과정에서 열로 손실되는 전력도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한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어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110볼트를 유지하면서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계속 늘리는 것이었어요. 당장은 돈이 덜 들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220볼트로 아예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배선을 다 바꿔야 했으며 당장 들어갈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공사 기간도 길고 혼란도 예상됐다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첫 번째를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결정을 미루며 당장 눈앞의 비용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1973년에 정부는 220볼트 전환을 공식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비용이 큰 쪽을 택한 겁니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으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압이 인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로에서 청소하는 학생들과 전기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32년간 멈추지 않은 나라는 세계에 하나뿐이라고 하셨어요. 1973년에 결정했고 2005년에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32년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며
대통령이 7명이나 바뀌는 동안 이 프로젝트는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비판이 나와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프라는 한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으며 미래를 전제로 설계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미래를 계산한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낸다는 걸 정확히 알았으며 미래를 계산했기 때문에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절실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더 바꿀 여력이 없다는 걸 알았으며 지금 바꿔야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어요. 시스템에서 사고방식으로, 사고방식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화살표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20V는 단순한 전압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의 이익을 선택하는 능력,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의지라고 하셨어요. 그 시스템 속에서 자란 세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32년 동안 완성된 220V 인프라 위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하셨어요. 효율적인 구조는 효율적인 행동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보이는 행동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도로 위 맥주병을 치우던 학생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국민성을 설계한다는 거였어요. 펜을 들고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엔 비교 도표였어요. 미국, 일본, 한국의 전압 전환 시도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에 처음 검토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묻혔으며 1980년대에 다시 논의됐지만 역시 무산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비용 문제였습니다. 뉴욕 맨해튼만 봐도 전선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됐으며 건물마다 주택마다 공장마다 모두 110V에 맞춰져 있다고 하셨어요.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하며 공항은 어떻게 하고 데이터 센터는 또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하셨어요. 정치인들도 손대기를 꺼렸다고 하셨습니다.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비난은 지금 당장 들어오며 임기는 4년밖에 안 되니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셨어요. 일본은 더 복잡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재 상태라고 하셨어요. 동쪽과 서쪽의 전력회사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수십 년간 운영해왔으며 통일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됐어요.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어느 시스템으로 통일할지, 기득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전기는 잘 들어오며 가전제품도 잘 작동하고 공장도 잘 돌아가니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1973년 한국의 상황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 $100 미만, 전기 보급률도 낮았으며 정전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비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약 3조 4천억 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당시 한국 정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계산이 명확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10억 달러를 안 쓰면 20년 후에는 20억 달러가 들고 30년 후에는 40억 달러가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110V를 유지하면 매년 에너지 손실이 누적되며 발전소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송전선도 계속 증설해야 한다고 했어요. 20년, 30년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미래를 계산한 겁니다.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시간의 비용을 본 거라고 하셨어요. 미국은 현재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얼마가 드는지만 봤어요. 한국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못 바꾼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학생이 일어섰는데 또렷한 발음의 영어였지만 억양이 약간 달랐어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야마토리라는 이름이었으며 도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반박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이 전합을 통일하지 않은 건 신중했기 때문이며 성급한 결정보다 안정적인 유지가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일본은 리스크를 회피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었으며 전력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하시며 실제로 일본 정부도 그런 논리를 사용해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데이터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산업 에너지 효율 비교였어요. 1985년에는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으며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났어요. 같은 산업 생산량을 내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한국이 일본보다 약 15%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220V 시스템은 송전 효율이 높으며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열 손실이 4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이 차이가 누적된다고 하셨어요. 1년이면 엄청난 금액이며 10년이면 격차가 되고 40년이면 구조적 차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 비교였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과 일본에 짓는 비용이 나란히 표시돼 있었는데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220V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어서 추가 설비 비용이 적었지만 일본은 고전력 설비를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했다고 하셨어요. 약 10%에서 15% 정도 비용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야마토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 비교였어요. 같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 비용이 나라별로 달랐습니다. 한국이 가장 낮았으며 일본은 중간, 미국은 높았어요. 전압 시스템의 차이가 운영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전력 시대에는 인프라 효율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야마토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신중함과 안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신중했지만 기회를 놓쳤고 한국은 과감했고 미래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32년이 걸렸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쉬운데 지속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대통령이 7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경제 위기가 와도 중단하지 않았고 반대 여론이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국가의 의지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추격자와 설계자의 차이라고 하셨어요. 추격자는 남의 길을 따라갑니다. 선진국이 하는 대로 하며 검증된 방식을 택해요. 설계자는 자기 길을 만듭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구조를 설계하며 위험을 감수해요.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1973년에 220V를 선택한 순간 한국은 설계자가 됐다고 하셨어요. 미국이 못한 걸 했고 일본이 못한 걸 해냈으며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선진국이 못한 걸 개발도상국이 해낸 거라고 하셨어요. 야마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문장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프라는 선택이 아니라 철학이다. 한 번 깔린 인프라는 수십 년을 묶으며 그 기간 동안 국가의 모든 결정이 거기에 맞춰진다고 하셨어요. 미국과 일본은 110V에 묶였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상태가 됐어요. 한국은 220볼트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확장이 쉽고 효율이 높으며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세대가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이상 필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32년의 기록이었어요. 197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이 220볼트 전환을 완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연도별로 일어난 사건들이 함께 표시돼 있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석유 가격이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진 시기였으며 220볼트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하셨어요. 1980년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보통 이럴 때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정권의 사업을 계속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며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됐어요. 1988년 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1993년 세 번째 대통령 교체였습니다. 1998년 네 번째 교체, 이때는 외환위기가 터진 해였어요.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으며 모든 국가사업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때 프로젝트를 중단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전압전환에 돈을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선을 바꾸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늦춰졌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2003년 다섯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2008년 여섯 번째 교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5년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이었어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단 한 번도 이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쉽다고 하셨어요. 결단을 내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착수하는 건 한 정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32년 동안 매번 그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그리고 매번 같은 답을 했어요. 계속한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이게 본인을 놀라게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220볼트로 바꿨다는 사실이 아니라 3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하셨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였으며 한 세대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약속이었다고 하셨어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필기가 안 됐어요. 그냥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셨어요. 미국은 1960년대에 검토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포기했으며 1980년대에 다시 논의했지만 역시 무산됐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50년째 논의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를 추진했지만 전압 전환을 완수한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검토는 했어요. 계획도 세웠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멈췄다고 하셨어요. 비용 문제, 정치적 부담, 국민 반발 여러 이유로 중단됐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재검토라는 말로 덮었으며 다음 정권에 넘겼고 결국 아무도 안 했다고 하셨어요. 한국만 끝까지 갔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받아왔으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다고 하셨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거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해방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만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고 하셨어요. 1998년 국가부도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나라에 내놨으며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뺏어 가져왔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내놨다고 하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DNA라고 하셨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없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국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르다고 하셨어요. 위기가 오면 더 뭉친다는 겁니다. 평소엔 싸우고 다투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가 된다고 하셨어요. 220V 전환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973년 한국은 가난했어요. 국민들은 배고팠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고생해도 다음 세대는 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정신이 거기 있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후손들은 나아야 한다는 마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었다고 하셨어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는 것,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 다음 세대한테 미안하다는 것, 이런 생각들이 32년을 버티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도 대단하고 경제력도 무시 못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지속성이라고 하셨어요. 시작하면 끝을 보는 민족성,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특성, 이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20V 전원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였어요. 연간 약 60TWh의 전력을 절약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테라와트시라는 건 전력량의 단위인데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이걸 발전소로 환산하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6기 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그만큼을 아끼는 거라고 하셨어요. 30년 누적하면 얼마나 될까요? 1800TWh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라고 하셨어요. 1973년에 투자한 3조 4천억 원, 30년 만에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진짜 효과는 산업 경쟁력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반도체 산업 성장률이었습니다. 한국이 1980년대부터 반도체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빨랐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220V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을 엄청나게 쓴다고 하셨어요. 삼성 화성 공장 하나가 연간 약 2TWh를 소비하며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공장을 110V 시스템에 지으면 비용이 2배로 뛴다고 하셨어요. 전력 공급 설비만 해도 추가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220V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었으니까요. 공장을 짓는 비용이 적게 들었으며 운영 효율도 높았고 확장도 쉬웠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대형 선박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며 용접, 절단, 도장, 모든 공정에서 고전력 장비가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전력 인프라였다고 하셨어요. 배터리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철강 산업, 모두 고전력 산업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강한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50년 전에 깔아놓은 인프라가 오늘날의 경쟁력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프라는 조용히 격차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매일 작동하며 눈에 띄지 않지만 모든 걸 받쳐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만드는 건 산업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포항 도로 위의 맥주병 청소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빗자루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이 다시 재생됐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은 220V 시스템 속에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효율적인 전력망이 깔린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고 정전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선은 땅 밑에, 벽 안에, 천장 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밥을 짓고 학교에 가서 컴퓨터를 쓰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 모든 순간에 220V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구조는 효율적인 행동을 낳는다고 하셨어요. 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면 사람들도 신뢰할 만하게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인프라가 안정적이면 사회도 안정적이 되며 구조가 협력적이면 사람들도 협력적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 학생들이 도로에서 청소를 시작한 건 착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보이는 행동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완성한 220V 시스템, 그 시스템 위에서 자란 세대, 그 세대가 보여주는 자발적 협력,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하셨어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연결되고 있었어요. 전압과 청소년, 인프라와 인성, 시스템과 사회. 처음엔 전혀 관계없어 보였던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시스템이 국민성을 설계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이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돕는 이유,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 그 뿌리가 50년 전에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미래를 선택한 결정,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의지, 조상들이 후손을 위해 견딘 시간, 그게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였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깨달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신뢰의 기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어요.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국제 파트너십 선호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는데 아시아에서 장기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를 고르겠냐는 질문이었어요. 2010년 조사에서는 일본이 1위였습니다.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였어요. 그런데 2025년 조사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일본은 2위, 중국은 3위로 밀렸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신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의사결정이 느리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많고 합의 과정이 복잡하며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개입이 강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는 평가였어요. 약속한 날짜를 지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신뢰력이라고 하셨어요. 군사력은 공포를 만들지만 신뢰력은 선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경제력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실행력은 파트너십을 지속시킨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가진 힘은 바로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아시아의 경제 중심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20세기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기술 선진국이었으며 최대 경제대국이었고 모든 나라가 일본을 배우려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급부상했어요. 제조업 강국이 됐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고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기술 협력, 산업 파트너십, 공동 연구 개발, 이런 분야에서 한국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한 신뢰력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품질을 보장하고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실행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강조하셨어요. 실행력이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제로 해내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나라가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발표도 멋지게 하고 약속도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기술이 없다, 시간이 모자란다, 여러 핑계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말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20V 전원이 그 증거라고 하셨어요. 32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완수한 나라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브랜드가 됐다고 하셨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실행하는 나라, 이게 한국의 이미지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 나라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 경쟁했어요. 기술력으로만 보면 프랑스나 미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면 중국이 유리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왜일까요? 신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지은 경험이 있었으며 약속한 기간 내에 완공했고 예산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기술력보다 신뢰를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폴란드가 방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을 때도 비슷했다고 하셨습니다. 독일, 미국, 한국이 경쟁했는데 한국이 선택됐어요. 독일 무기가 성능은 좋지만 납품이 느리며 미국 무기는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무기는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실행력을 선택한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힘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0세기에는 군사력이 곧 힘이었어요.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많으면 강대국이었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경제력이 힘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크고 수출이 많으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신뢰력과 실행력이 새로운 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는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가. 이게 21세기 중반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기준에서 앞서 있다고 하셨어요.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파트너를 고를 때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보다 빠르고 중국보다 안정적이며 약속을 지킨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0세기는 일본의 시대였고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이 부상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규모가 아니라 신뢰로 말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세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220V는 미래를 계산한 철학이다. 청소년의 행동은 그 철학이 만든 결과다. 한국은 시스템과 인간성의 증명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효율과 인간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보통 효율을 추구하면 인간성이 희생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빠르게 가려면 누군가를 뒤에 남겨둬야 하고 경쟁하려면 협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둘 다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220V는 효율의 상징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비용을 줄이며 산업을 키우는 시스템이에요. 도로 위 청소는 인간성의 상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돕고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에요. 이 둘이 연결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간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공동체가 약하며 유럽은 복지가 좋지만 역동성이 부족하고 중국은 성장했지만 신뢰가 낮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이뤘으며 효율과 인간성을 함께 가졌고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문제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다고 하셨어요.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 약속을 지키는 습관, 함께 움직이는 문화. 이게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의 기준을 바꾼 나라라고 하셨어요.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선택받고 경제력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으로 파트너가 되며 규모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품질로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힘의 정의라고 하셨어요. 슬라이드가 꺼졌습니다. 강의실에 불이 다시 켜졌어요.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강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다들 비슷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운 얼굴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가 끝났으니 다음 수업으로 가야 했어요. 가방을 챙기는 소리, 책을 덮는 소리, 복도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필기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220V, 32년 신뢰력, 실행력, 시스템과 인간성.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의실이 거의 비었을 때쯤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야마토리도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창문 너머로 하버드 야드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드 한가운데 벤치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주황빛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냥 성공한 중견국 정도였습니다. 빠른 추격자, 효율적인 모방자, 열심히 하는 나라.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이미지였어요.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군사력 더하기 경제력 더하기 외교력, 이 공식으로 나라를 평가했어요. 한국은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강하지 않고 경제 규모는 크지만 최상위는 아니며 외교력은 제한적이라고 봤어요. 그게 제가 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전압 하나를 바꾸는데 32년이 걸렸다는 사실. 그 32년 동안 대통령이 7번 바뀌었는데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비싼 선택을 했다는 사실. 선진국들이 못한 걸 개발도상국이 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스템 위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맥주병을 줍고 있다는 사실. 이게 연결돼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보이는 행동을 만들고 효율적인 구조가 효율적인 사람을 키우며 미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미래를 사는 세대를 낳는다는 것. 제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라의 힘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군대가 몇 명인지, 국내 총생산이 얼마인지, 수출액이 얼마인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어요. 미국은 현재를 계산합니다. 지금 얼마가 드는지,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당장의 비용을 봐요. 그래서 110V를 못 바꿉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있고 바꾸는데 수조 달러가 들며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요. 일본은 신중함을 택합니다. 검토하고 논의하고 합의를 기다려요. 그래서 50년째 혼재 상태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다른 시스템을 쓰며 통일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한국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더 못 바꾼다는 걸 알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로 했으며 32년이 걸려도 끝을 봐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역사에서 왔을 겁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으며 식민 지배를 당했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거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지만 해방 후 다시 시작했으며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만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뺏어냈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내놨으며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움직였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DNA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나 하나 희생해도 다음 세대는 나아야 한다는 생각,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는 의지. 220V 전환도 그런 맥락이었을 겁니다. 1973년 한국은 가난했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 $100 미만,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절이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고 정전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렸어요.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전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아이들은 편해야 한다는 생각,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는 판단, 조상들이 후손을 위해 견디는 시간. 이게 한국이었어요. 그 시스템 위에서 자란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들입니다. 안정적인 전기가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고 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배웠으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맥주병을 줍는 겁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보이는 행동을 만들었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인간성을 잃지 않은 나라. 이게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공동체가 약해요. 위기 상황에서 각자 도생이 되며 시스템이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유럽은 복지가 좋지만 역동성이 부족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신뢰가 낮아요. 예측이 어렵고 약속이 지켜질지 불확실합니다. 한국은 균형을 이뤘어요.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가졌고 효율과 인간성을 함께 지켰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도 있고 개선할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맞습니다.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 약속을 지키는 습관, 함께 움직이는 문화. 이게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모습이에요. 한국이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양이 더 깊어졌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당장의 비용만 보지 말고 미래의 부담을 계산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만큼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한국을 생각했어요. 한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 50년 전 조상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 3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의지가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것.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세계를 생각했어요.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합니다. 힘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신뢰와 실행력이 새로운 힘이라는 것.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가난했지만 미래를 선택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키웠어요. 효율과 인간성을 동시에 이뤘습니다. 이게 21세기의 모델이에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 아들을 가로질러 기숙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어요. 국가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능력이며 말이 아니라 실행하는 의지예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미국이 당장의 편리함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조상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힘의 기준을 다시 쓰며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투자하며 함께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선택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가난했던 시절에도 미래를 계산했고 세대가 바뀌어도 약속을 지켜낸 사람들. 그 조용한 의지가 결국 지금의 신뢰와 품격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 하나에도 철학이 깃들어 있고 그 철학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힘의 기준이 바뀌는 세상에서
진짜 강함은 신뢰와 실행력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